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주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우리가 미세한 골절을 얻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구포성심병원 김태우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포성심병원의 김태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한번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동네 목욕탕에 가면은 한 번씩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뼈가 너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골다공증이 뭔가요? 예, 우선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증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뼈의 골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골 미세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골절 위험도가 높아지는 전신 위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질과 생존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미 골절이 한번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 골다공증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무너져서 골절로 이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 골다공증의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를 응원하는 건강 튜브! 네, 과장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외관상으로 보면 이 뼈가 너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뼈가 두 동강으로 부러진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 골다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우선 뼈는 낡은 뼈를 녹여내는 골흡수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뼈를 다시 생성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은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균형이 깨어질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젊었을 때 최대 골량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골 흡수가 골 형성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이제 녹여서 흡수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골다공증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뼈가 이게 생성되는지 겉으로 흡수가 되는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골다공증은 골절로 진단받아서 골절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응급실에서 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군이라면 미리 검사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상 권고 사항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65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폐경 후에 저체중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다든지 혹은 조기 폐경이 있었던 경우에 검사를 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경 전인 월경 중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월경이 없으셨거나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혹은 다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골다공증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 골다공증은 정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골다공증성 골절인지 아니면 일반 골절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힘의 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골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낙상이라든지 큰 강한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골다공증성 골절은 내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도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낙상하는 경우에 젊은 친구들 경우에는 네. 타박상에 그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어르신들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도 골다공증에 준해서 약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은 뼈 자체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고정이 어렵고 그리고 또 잘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너무 약해져서 일상에서 받는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성 골절은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척추와 그리고 고관절 네. 그리고 손목 관절에 가장 흔하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 골절이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은요, 부위에 따라서 대퇴 경부가 있고 전자간부가 있고 자간하부가 있는데요. 각각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지만 일단 골절이 되게 되면 거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주무실 때 몸을 뒤척일 때도 많은 통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기인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위험성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동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이제 안방에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주로 이런 골절이신 경우가 많으셨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기침을 통해서 기도로 잘못 음식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네. 끄집어낼 수가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머금고 있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높아져서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아주 높은 골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 골절은 주로 이제 건장하신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산행에 내려오시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많이 수상하시는데 손목을 짚다 보니까 손이 뒤로 휘어지게 되고요. 이 채로 병원을 잘 안 오시거나 방치하게 되면 뼈 자체는 어떻게든 붓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손을 주먹 쥐고 펴는 부분에서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구축이 일어나서 손이 잘 안 쥐어진다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골절로 생명의 위협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혹시 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방치를 하면 어떤 이 무시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골절은 이제 단순히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목 골절의 경우에는 손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만성 통증과 더불어서 척추가 변형되고 키가 줄어들게 되면서 폐가 이제 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또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고관절 골절은 이제 단순한 골절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골절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골다공증성 골절은 단순히 뼈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골다공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네.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엑스레이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긴 골절이나 뼈의 변형 등인 구조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로요. 이제 골밀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골밀도 검사는요, BMD라고 하는 본 미네랄 덴시티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이는 덱사라고 하는 이중 X선 흡수 계측법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하는 표준 검사법입니다. 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 허리인 요추나 아니면 고관절에 있는 대퇴부에 있는 골밀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젊은 성인 남녀인 20대에서 30대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20, 30대에 비하여 이 점수가 낮게 나타날 건데요. T스코어라고 하는 점수를 통하여 측정이 되는데, 이 점수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를 골감소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 즉 마늘다에 구멍공을 써서 구멍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마냥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공관절이라든지 혹은 요추부의 이제 협착으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금속으로 이제 추간공원 같은 부분을 협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금속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위는 제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의심됐을 때 병원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골밀도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최근 이제 골다공증 치료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요?
예, 우선 일반적으로 원래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 즉 골밀도 검사가 마이너스 1.0보다 낮은 경우에는 네. 비타민 D와 칼슘 복합제를 복용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이제 아침에 식사 끝나고 원래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밥 먹다가 중간에 약을 먹는 건 힘이 들 것 같고요. 네.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복용하시면 되고 이제 빈속에 드시게 되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메스껍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즉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은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골흡수 억제제라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라고 새로 대두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골흡수 억제제는요, 과거부터 있었던 약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을 포함한 썸이라고 하는 호르몬 제제들이 있고요. 하지만 복용 방법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을 해야 되고 빼먹을 때도 많고 복용 이후에 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주사 제제로 거의가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는 한 번 맞으면 6개월, 3개월, 1년 각각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고요.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마시는 약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는요. 네.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인 테리파라다이드나 혹은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주사제들이 있고요. 이들은 그냥 단순히 골다공증일 때 바로바로 처치를 한다기보다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수술을 치료하고 나서 수술적 치료 이후에 단기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우리가 또 재발의 위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재골절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 예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해서 미끄럼 방지 틀이나 문턱의 장비, 욕실의 손잡이, 그리고 요즘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노인들이 많이 있는 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손잡이들이 좀 맞습니다. 많이 거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단순 골절 치료로 끝내지 않고 골다공증성 약물을 이제 충분히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고위험인 경우에는 골형성 촉진제도 조금 투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한 추적 관찰로 골밀도 검사를 계속 보면서 복약 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골절 치료와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낙상 예방은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낙상 예방이 가장 큰 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골다공증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 먹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기간과 종류를 갖다가 조절하고요. 약마다 각각 원칙이 다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네. 전통적으로 계속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약인데요. 이제 이 약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휴지기를 가져야 됩니다. 약물은 이제 투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쉬다가 다시 복용하는 네. 휴지기와 복용기가 번갈아 가면서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수치에 이제 도움이 되는 주사제인 데노주맙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그 약은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콩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임의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이 BMD라는 수치가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 중단은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테리파라타이트나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골 형성 촉진제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골 흡수 억제제로 전환을 해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요. 평생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마다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약을 시작하고 전환하고 휴지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네. 최근에 이제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 치과에서 발치하시거나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골다공증 약을 꼭 휴지기를 가지고 시행해야 됩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 약에 따라 이 치료 방법 또 기간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위해서 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체중 부하하는 운동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즉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이나 가벼운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은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절주
필식사가 중요합니다. 네. 금연도 더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얼굴 태우는 게 그러면 선바이저 같은 거 쓰시고 몸을 태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비타민 D 이런 것들 모두 포함된 충분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환경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뼈는 젊었을 때 저금해두고 노년에 꺼내 쓰는 자산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 칼슘과 비타민으로 관리를 하되 이 증상이 없어도 우리의 소중한 뼈가 아픈 상태인지는 아닌지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기적인 검진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티 OX 퀴즈!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다. 하나, 둘, 셋. X. 네, 예, X군요.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고령의 남자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고령이 아니라도 영양 상태가 전신 상태 섭취가 불량한 환자분들도 골다공증 환자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으면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X. 네, 이거는 우리 건강튜브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네, 이제 엑스레이로는요 골이 골절이 있거나 이 골의 구조 등을 볼 수는 있지만 골 밀도의 정량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이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고관절 골절은 뼈만 붙으면 되는 가벼운 골절이다. 하나, 둘, 셋. X. 예, 사실 뼈만 붙으면 되죠. 뼈만 붙으면 되는데 가벼운 골절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취 합병증도 높은 골절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골절이고 고령 인구들이 아주 많이 겪는 골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이 고관절 골절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X. 오늘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요 적절하게 복용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이는 매년 골밀도 검사를 추적 검사하면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만 잘 챙겨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차라리 칼슘과 비타민 D만 잘 챙겨 먹는 것보다 낙상을 조심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꾸준히 한 경우에 훨씬 더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요, 골다공증 치료제가 아니라 골 감소증일 때 영양제초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상 예방 그리고 꾸준한 점검만이 우리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구독자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김태우 과장님과 함께 내 몸의 버팀목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골다공증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꼭 주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도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은요,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한 번의 골절이 삶의 질과 생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 연령이거나 위험군이라면 꼭 골밀도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요, 그 자체를 몸이 보내는 경고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료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낙상을 주의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뼈 건강은 젊을 때 저축하고 나이 들어 지켜가는 평생의 자산으로 오늘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큰 골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태우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튜브는 구독자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를 응원하는 건강 건강 튜브!